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행성의 운동과 상대성 부분에서 두 번째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 요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이고, 두 번째는 이 케플러 법칙이 뉴턴 중력 법칙을 만족함을 설명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렇게 이 케플러 법칙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케플러 법칙은 관측을 통해서 그냥 그 규칙을 찾아낸 걸 뿐이고, 그 규칙이 왜 그렇게 성립하는지를 케플러는 케플러 법칙에서 얘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뉴턴이 중력 법칙을 통해서 그 케플러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 유럽에서는 유럽의 우주관은 크게 천동설과 지동설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데, 천동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하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원래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거기 지구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주변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고 다른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고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게 천동설이었는데, 여러 가지 천체의 운동들을 관측해 보니까 관측 결과가 이 천동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자기 나름대로 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지동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죠. 지구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체의 운동들, 그때 관측한 그 결과들, 설명하지 못한 결과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요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티코 브라헤가 행성의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남기죠. 이 티코 브라헤의 그 조수로 일하던 케플러라는 사람은 티코 브라헤가 죽고 나서 그 자료들을 다 그대로 다 물려받아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행성들의 공전에 대해서 규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은 규칙이 뭐냐면 타원 궤도 법칙이고, 두 번째 찾은 규칙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규칙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규칙이 조화 법칙이라는 규칙입니다. 이것들을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의 자료를 통해서 찾아내게 되는 거죠. 케플러는 이런 행성의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케플러는 그냥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연의 행성이 공전하는데 이런 규칙들이 있구나, 그냥 있는 규칙만 발견한 겁니다. 그 규칙을 발견한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관측 자료를 수학적으로 다 계산하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규칙을 찾아냈고, 그 규칙대로 이제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그 규칙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누가 설명하냐면 뉴턴이 중력 법칙을 통해서 이를 설명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뉴턴이 중력 법칙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케플러의 마지막 제3법칙, 케플러의 조화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 방아쇠가 되었다,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케플러 제1법칙이 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 먼저 타원 궤도 법칙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타원에 대해서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타원은 기하와 벡터 시간에 여러분들 다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점이 필요합니다. 초점이 필요하죠. 두 점이 필요하고,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여기랑 1과 2, 요 두 개를 합친 합이 같은 지점을 다 연결한 선이 타원입니다. 그래서 타원 그리는 방법은 그린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연필을 쭉 돌리면 타원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초점 사이가 거리가 더 멀어지면 더 납작한 타원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럼 반대로 초점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계의 행성들을 한번 보니까, 태양계의 행성들이 공전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니까 어떻게 공전하고 있냐?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는 걸 케플러가 찾아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행성이 돌고 있는 궤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타원이 되는데, 그럼 이 타원을 그리려면 반드시 초점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 초점 두 개를 딱 찍어보니까 그 초점 중에 한 곳에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초점이 되는 곳 하나에 그 위치가 태양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행성이 공전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 타원이니까 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이 있고 먼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부릅니다. 1은 태양이죠.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서 근일점.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 여기는 원일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요 근일점하고 원일점을 연결한 요 선 있죠. 요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하고 수직인, 여기 중심을 지나면, 여기 중심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내린 요 선이 있겠죠. 그렇죠? 보통 원에서는 이런 걸 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지름. 그럼 요거는 지름인데, 타원은 지름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 하나는 긴 지름이고, 하나는 짧은 지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긴 지름, 짧은 지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지름의 절반,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긴 반지름, 여기는 짧은 반지름, 요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명칭을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일점, 원일점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이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니까 두 초점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지구의 궤도를 한번 보니까 지구는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지구는 지금 보면 태양이 거의 요 중심에 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따라 돕니다. 그래서 지구의 궤도는 그냥 타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원에 가까운 원궤도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렇게 불리는 건데, 면적 속도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건데, 뭐냐면 요걸 잘 보세요. 같은 시간 동안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직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태양과 행성이 연결한 직선이 여기 쓸고 지나간 면적, 그럼 이건 요 면적이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1일이 걸렸다. 1일이 걸렸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지금 여기 행성이 있겠죠. 여기 행성이 있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직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 여기를 지나가는데도 1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여기도 1일 똑같은 시간이 걸리면 이 면적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S1하고 S2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속도는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간 면적, 이 말이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간 면적은 항상 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가까운 곳일수록 태양과 가까운 곳일수록 요 반지름이 짧아지죠. 여기서 요걸 만약 부채꼴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럼 면적을 얘랑 면적을 같게 만들려면 얘는 이게 짧은 대신에 이걸 많이 가야 됩니다. 이게 커야 되고, 여기는 이게 긴 대신에 이게 짧아야 되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야 되고, 여기는 같은 시간에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여기까지 못 가죠. 그럼 가장 원일점에 있을 때는 여기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머니까, 그러면 이 행성이 이동하는 이 거리는 엄청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면적이 여기 있는 면적이랑 같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보니까 근일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을 거고, 원일점의 속력이 가장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 이건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속력이 어디가 제일 빠르고 어디가 제일 느린지. 그래서 태양 주변을 행성들이 돌 때는 그냥 일정한 속도로 등속 원운동 하는 게 아니고 타원 궤도를 따라 도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확 지나가고 천천히 갔다가 우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요 근일점에서는 속력이 가장 빠르니까, 이게 여기 있어요. 속력이 가장 빠르니까
속력이 가장 빠르니까 이건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원일점 속력이 제일 느리니까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됩니다. 대신에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그럼 여기는 운동 에너지는 최소입니다. 최소. 여기는 포텐셜이 최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일점에서는 가장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포텐셜은 최소. 원일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곳으로 점점 갈수록 속력은 점점 빨라지는 거고, 원일점으로 갈수록 점점 느려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한다는 거, 이 운동의 속력이 변한다는 걸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가지고 우린 행성의 공전 주기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의 공전 주기를 예를 들면 이 예를만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S1이 요 S1 면적이 전체 면적, 이 전체 타원 면적의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 그럼 16조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C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렇죠? 그럼 16분의 1 면적을 지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럼 이걸 다 지나려면 총 이 똑같은 면적을 몇 번 지나야 됩니까? 16번 지나거든요. 16번. 그래서 2년 동안 가는 이 면적이 총 16번 있어야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행성의 공전 주기는 2 곱하기 16 하면 32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성이 한 바퀴 도는 시간들을 다 체크할 필요 없이 행성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 딱 구해내면, 그 다음에 이 궤도를 그린 뒤에 요 면적 구하고 전체 면적 구하고, 그래서 비율을 따져봤을 때 몇 대 몇이 되냐 하면 우리 공전 주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강력하죠. 자, 이번엔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케플러 제3법칙은 조화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케플러 제3법칙에서 케플러가 찾아낸 건 뭐냐면 행성의 공전 주기, 이거는 공전 주기,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여기 R은 긴 반지름, 아까 긴 반지름 이야기했었죠. 공전 주기 제곱하고 긴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비례한다는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걸 다 계산해고, 그때 계산기도 없었는데 공전 주기 다 제곱해보고 긴 반지름들 다 세제곱해보고, 이 두 개가 처음부터 이런 관계 있는지 알았으면 그냥 제곱 세제곱 했을 건데, 제곱도 해보고 제곱 세제곱 제곱 네제곱 뭐 그냥 제곱, 얘 t랑 그냥 r 제곱이랑 t랑 r 세제곱이랑 다 해봤겠죠. 다 해보고 걔들의 규칙성을 다 찾아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수년에 걸쳐서 하고 난 뒤에 찾아낸 값이 t 제곱하고 r 세제곱하고 비례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긴 반지름을 a로 많이 표현합니다. 긴 반지름을 a로 많이 표현하는데, 어쨌든 긴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주기의 제곱하고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긴 반지름의 제곱하고 긴 반지름의 세제곱 주기의 제곱과 비례하는데, 첫 번째 행성 A 행성하고 B 행성이 있는데, A 행성의 주기를 TA, B 행성의 주기를 TB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긴 반지름이 R, B의 긴 반지름이 2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긴 반지름이 B가 A가 요게 태양이라 그래. 여기 태양이다. A가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돌고 있고, B는 2R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B가 더 큰 궤도를 돌고 있죠. 그럼 이 주기는 도대체 몇 대 몇이 되겠느냐? 그럼 이 주기는 몇 대 몇이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주기라는 거는, 요 주기는 이걸 제곱으로 풀면 여기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긴 반지름 세제곱에 루트 씌운 거하고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요 TB가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2배 됐으니까 주기는 2배의 세제곱을 루트 씌운 거. 그럼 루트 8배 된 거죠. 루트 8배. 그렇죠? A 주기의 루트 8배만큼 더 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행성 간의 주기를 비교할 때 이 케플러 제3법칙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48쪽에 있는 핵심 개념 확인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일점과 원일점을 지날 때 지구의 공전 속력, 아까 어디가 더 빠르고 어디가 느리다고 했죠?
근일점이 더 빠르고 원일점이 느리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해왕성의 주기는 약 64년입니다. 해왕성의 공정 궤도 긴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그럼 이걸 우리가 구하려면 조화법칙에서 한 가지 사실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조화법칙에서 요 주기의 단위를 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긴 반지름의 단위를 AU는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 있죠.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를 그냥 1AU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긴 반지름의 단위를 AU로 나타내면,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냐면 이런 그래프. 이 그래프는 뭐냐면 결국은 t 제곱하고 r 세제곱하고 값이 요 비례상수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 보시면 r 제곱하고 t 3등을 나눠 보니까 다 값이 거의 1에 가깝죠. 1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 제곱하고 t를 공전 주기를 단위를 년으로 바꾸고 긴 반지름을 au로 바꾸면 이렇게 그냥 비례상수가 1이 돼서 t 제곱하고 r 3승하고 같다 놓고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왕성의 주기가 64년이니까 그럼 t 제곱은 r 3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년하고 이게 년 단위가 년이고 이게 au라면 공정 궤도 긴 반지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64의 제곱이 r의 3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64는 8 곱하기 8이니까 8 곱하기 8은 요거는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4입니다. 그럼 이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그럼 이게 r 3승입니다. 따라서 r은 4au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왕성의 공정 궤도 긴 반지름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강력한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럼 케플러 2법칙하고 케플러 3법칙은 언제 우리가 활용하는 거냐? 케플러 제2법칙은 한 개의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케플러 2법칙은 한 행성이 요 태양 주변을 돌 때 얘가 이만큼 갈 때 면적하고 여기 이만큼 갈 때 면적이 같으면 이때 걸린 시간하고 이때 걸린 시간 같다. 이렇게 한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할 때 쓰는 거고, 제3법칙은 두 개 이상의 행성들의 주기하고 장반경을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태양이 있고 A 행성이 이렇게 돌고 B 행성이 이렇게 돈다. 그럼 이 두 개의 주기를 비교할 때 또는 장반경하고 주기의 관계를 비교할 때, 두 개 이상의 행성들을 비교할 때는 제3법칙을 이용하는 거고, 한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을 때는 제2법칙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케플러 법칙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세 가지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몰랐는데 뉴턴이 중력 법칙을 통해서, 또는 중력 법칙 만율력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그 원인들을 다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이 중력 법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달이 공전하는 거는, 달이 이렇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거, 공전하는 거는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은 지표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표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운동이나 달이 회전하는 운동이나 같은 운동이라는 거죠. 달도 역시 그냥 사과처럼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달도 지구 쪽으로 지금 끌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이 중력에 의해서 얘가 끌려오고 있다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 때부터 이제는 하늘의 우주의 운동하고 지표면에서의 운동하고 그냥 동급으로 치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운동을 분석하는 것처럼 하늘의 운동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설명하면서 그걸 이제 중력이라고 불렀죠. 그럼 뉴턴이 말하는 이 중력이라는 거는, 중력은 어떻게 구하냐? 뉴턴이 이 중력에 관한 식을 찾아냅니다. 중력에 관한 식이 뭐냐면, 이 중력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질량의,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질량에 비례하고, 그다음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과 식으로 나타내면 요 질량이 M1인 물체랑 M2인 물체가 있는데 두 물체 사이 거리가 R입니다. R.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요 중력은, 요 만율력은 F1이나 F2랑 같은 힘인 거죠. 얘가 당기는 힘이나 얘가 당기는 힘이나 서로 작용 반작용 힘이니까. 그때 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요 중력 상수 G에다가 만율력 상수 G에다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니까 R 제곱분의 질량 각각의 질량의 비례합니다. 두 질량을 곱한 값. 그래서 우리 만율의 크기는 G의 R 제곱분의 M, 이렇게 쓸게요. M1, M2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잘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력 법칙, 뉴턴의 중력 법칙에서 중력을 구하는 방법. F는 G의 R 제곱분의 M1, M2. 이때 요 G 값은 뒤에 나중에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구하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1승 값입니다. 이거 G 값이 일단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소수점 11자리 뒤로 가는 걸 먼저 곱합니다. 그죠? 여기서 그래서 이 중력이 커지려면 적어도 중력이 1뉴턴이 나려면 1뉴턴 나려면 일단 요 값들이 뒤에 값들이 10의 11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 보통은 우리가 중력을 좀 느끼려면 엄청나게 질량이 엄청나게 커야 중력을 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력 상수는 이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이 중력 상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두 질량이 있는 물체를 이렇게 공 같은 걸 이렇게 가까이 두면 얘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틀어지겠죠. 틀어지면 이만큼 각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게 실이 이제 비틀리면서. 그럼 여기 이제 거울을 달아놓고 실이 비틀릴 때 요 레이저가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이걸 재서 이 각도를 측정하는 거죠. 와, 이 진짜 대단하다, 그죠? 이걸 측정해서 요 G 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때는 결국은 이제 지구의 밀도를 구해내는데 이 지구의 밀도를 구하면서 이제 G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G를 구하게 되면 이제 지구의 질량도 지구의 질량을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지구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지구 질량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를 한번 우리가 지표면 중력 가속도를 이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면에서 높이 h만큼 올려진 곳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바닥은 요건 지구 질량이죠. 지구 질량.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보면 지구가 반지름이 r입니다.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대략 6,400km. 근데 여기에 높이 h가 뭐 10m라고 해봅시다. 10m. 6,400km에 대해서 이 10m는 값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거의 없는 거죠. 6,400에 비하면 거의 먼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h니까 요 지구랑 이 물체 사이 물체 m, 요 지구는 m 지구, 요 물체 사이 거리는 r 플러스 h인데, 그렇죠? r 플러스 h가 요 두 물체 사이,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게 되겠죠. 근데 요 h는 거의 무시할 만하니까 이건 그냥 r로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r이 h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구하고 물체 사이의 만율력, 뉴턴의 중력 법칙에 의한 중력을 구해보면 G의 R 제곱분의 M 지구의 M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이게 뉴턴의 중력 법칙 만율력이죠. 그럼 이거 하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지표면에서 요의 중력을 뭐라고 씁니까? mg라고 쓰죠. mg. 요 g가 9.8 m/s 제곱. 그럼 이건 mg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m이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요 g 우리가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는 r 제곱분의 gm 지구 되는 이렇게. 와, 그럼 여기서 우리가 m 지구의 값을 지구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구의 질량은 g분의 gr 제곱입니다. 요 g는 아까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r은 6,400km니까 000m. 그렇죠. g는 9.8
그럼 이거 다 곱해서 나누면 지구 질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입니다. 두 물체 사이 거리가 2배가 되면 만율력은 몇 배가 될까요? 만율력은 F는 G의 R제곱분의 M1, M2니까 R제곱에 비례합니다. F가 R제곱의 분의 1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요게 2배가 되면 4분의 1 되는 겁니다. 4분의 1. 만율력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 표면에서의 약 6분의 1입니다.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입니다. 지구에서 몸무게가 600N이면 그러면 몸무게라는 거는 mg죠. 그럼 지구에서 600이다. 그러면 달은 요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이니까 그럼 얘의 6분의 1밖에 안 되겠네요. 600N의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그러면 100N. 그렇죠? 달 표면에 가면 몸무게는 100N입니다. 100N. 그렇죠? 몸무게가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뭐 가벼워진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얘 질량은 일정한, 이 질량은 똑같은데, 요 중력 가속도가 지구랑, 중력 가속도가 지구랑 달이랑 다르니까, 지구는 G만큼 당기고, 얘는 6분의 1 G만큼 당기니까, 요 두 개로 곱한 값이 무게죠. 요 두 개로 곱한 값이 무게입니다. 지구에서는 mg만큼 지구가 당기는 거고, 달에서는 6분의 1 mg만큼 달이 당기는 거죠. 요때 요 G는 9.8. G는 9.8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은 똑같지만 각 행성이 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몸무게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몸의 무게라는 거는 그 행성이 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뉴턴은 이 중력 만율력 법칙으로 케플러 법칙을 어떻게 설명했냐? 그 케플러 법칙 중에 첫 번째 타원궤도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요 그림보다는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지구에서 어떤 사람이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지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포물선 운동하니까. 그다음 더 세게 던지면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더 세게 던지면 와 여기 가서 여기 떨어집니다. 더 세게 던지면 이렇게 가서 여기 떨어질 수 있죠. 엄청 세게 던지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떨어지고 싶은데 못 떨어지고 계속 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운동할 수 있겠죠. 지구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원운동하다가 더 세게 던지면 이만큼 나갔다가 다시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겠죠. 이 타원 궤도를 따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타원 궤도를 따라 도는 거는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타원 궤도를 돌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바로 인공위성의 원리가 되는 거죠. 지구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딱 쏘게 되면 얘가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지구 주변을 등속 원운동, 거의 원운동 하는 속력이 얼마냐면 8km/s 정도 됩니다. 1초에 8km 정도로 쏘면 지구 주변을 원운동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력 법칙으로 케플러 제1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력 법칙으로 케플러 제3법칙, 케플러 3법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제3법칙을 설명하려면 여기 행성의 궤도를 그냥 원궤도라고 생각하고 긴 반지름을 우리 원에서 그냥 반지름으로 그렇게 치환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성은 이 중력을 구심력으로 해서 등속 원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원 궤도라고 한다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랑 구심력이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 우리가 구심력을 구하는 공식 R분의 mv 제곱. 그렇죠? 이거는 R분의 m의 요 V는 T분의 2πr입니다. T분의 2πr. 그렇죠? T분의 2πr의 제곱. 그렇게 하면 V는 T분의 요걸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구심력을 구한 거고, 구심력. 그럼 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만율력이라는 거죠. 만율력. 중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크기는 G의 R제곱분의 mm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스몰 m, 라지 m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R분의 m의
R 그러면 요게 만유인력이고 요 부분이 요 위에 96이죠. 이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럼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걸 그대로 풀면 요 t제곱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t제곱에서 풀면 이렇게 gn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요 gn분의 4파이 제곱은 상수잖아요. 상수. 요 m은 지구의 질량이고 g는 만유인력 상수 4파이 제곱. 그럼 요렇게 되니까 결국은 t제곱이 r3승에 비례한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케플러 법칙을 이렇게 케플러 제3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해 보면 인공위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고 인공위성들의 속력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선생님 학습지를 거기 같이 올려놨는데 그 학습지 내용을 보고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학습지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은 같이 또 정리해서 필기해 보도록 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